서울의 소리 비주얼 담당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초심과 비담의 세상 털기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방송으로 우리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님을 모시고 세상 털기 우리 여의도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2주 4주에 이제 우리 저희 목요일 2주 4주 목요일마다 저희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셔서 이성만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거대 여당의 그 원내 부대표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원내 대표님이 있고 부대표가 이제 14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석, 그다음에 선임 이렇게 한 3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재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수석 부대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여야 간 원내 구성 협상에 바쁘신 우리 김영진 우리 재선 의원님이 이제 수석 부대표고 그다음에 나머지 11분은 전부 다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인데 이제 원내 대표부라는 게 결국은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건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각 지역에 잘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 초선 의원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이제 초선 의원분이 3분 계신데 그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죠. 저기 이제 우리 뭐 전남, 전북, 호남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분들이 많으셔갖고 거기는 그렇죠. 이제 진짜 실력 있는 분이 부대표가 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2분이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2분이 이제 별로 의사가 없어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그 그렇다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희망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건가요? 뭐 희망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죠. 정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이상 우리 인천에서는 좀 중간이고 또 다른 우리 재선 의원님들이나 뭐 다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 좀 인간관계가 이제 좀 골고루 좀 잘 돼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적임자로 선정이 된 것 같고 저야 또 뭐 역할을 주신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사실입니다. 저는 무슨 로비가 있었거나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비할 만큼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면 저기 의원님 그 소속 상임위가 결정이 되셨나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결정이 안 됐고 이제 그 희망하는 상임위를 1, 2, 3위 순으로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산자위를 냈습니다. 산자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위하고 그 다음에 환노위 이렇게 3군데를 냈는데 요것도 뭐 이렇게 자꾸 귀뜸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의원님들마다 가고 싶은 상임위들이 겹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뭐 어떤 특정 위원회 많이 몰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제 안배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조금 봐서는 인천 지역에서는 1순위로 산자위를 쓰신 분이 저 말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자위로 내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받은 것인지 뭐 이렇게 언지를 듣거나 뭐 갈 거라는 확신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자위라고 한다면 뭐 경제 개혁, 재벌 개혁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법안을 안건을 발의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거기는 이제 정무위죠. 거긴 정무위인가요? 정무위. 공정거래에 관련한 거라든지 또 금융과 관련되든지 그거는 이제 정무위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산업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 정책. 말 그대로 금융 부분이 아닌 실물 경제 전체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발의하는 1호 법안,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1호 법안은 어떤 것으로 지금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뭐 어떤 1호 법안을 뭘 내겠다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제가 좀 21대 국회에 와서 또 산재에 들어간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점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집중하다 보면 또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법안도 만들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두는 데가 이 자영업입니다. 사실 자영업이고 또 우리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이런 쪽에 제가 좀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예. 이제 물건을 내다 팔다 보니까 예. 주로 제조업 개념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은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또 고용 창출의 근간으로 제조업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이게 바뀌어갖고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가 서비스업인데 그 70%의 서비스업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군을 분류할 때 뭐 유명한 직업군, 뭐 좀 덜 유명한 직업군 이렇게 따지는데 제조업에 근무하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좀 직업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고용에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어떤 분이 A 기업을 다니다가 뭐 회사를 관뒀어요. 여러 가지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다른 B 회사를 가려면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대체성이 되게 낮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비스업과 관련된 자영업 또 소상공인 이런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대체성이 높은 편이에요. 내가 좀 실직을 당했어도 쉽게 취직해서 뭐 식당이나 또는 뭐 배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의 고용을 좀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서민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분배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우리 소상공인이 제조업 중심 체제에서 아마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을 안정을 책임지는 뭐 나중에 여기 보니까 뭐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소득으로 가서 돈을 직접 고용 없이 주기보다는 본인이 일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보다 확실하면 기본소득과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저는 자영업이 있고 소상공인 제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좀 연구를 좀 계속하고 있고요. 또 통계치도 좀 뽑아내고 있고 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좀 많은 토의를 거쳐서 법안을 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6월 5일에 국회가 개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가 되고 7일에 7일 이내에 이제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반 국민은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그렇게 철저하게 적용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학생들이 학교 안 나오듯이 학생들이 반장 안 시켜준다고 뭐 학습부장 안 시켜준다고 학교 안 나오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처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돼서 이렇게 보고서는 조금 약간 놀랐어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인천시의 시의원을 하고 시의 의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시의원이 딱 당선되면 당선된 날로부터 뭐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딱 하게 돼 있으면은 날짜를 잡아서 그날 무조건 개원을 합니다. 무조건 개원을 하고. 그러니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개원을 한다는 무조건 거죠. 무조건 개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여야 간 협의를 보긴 하지만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뭐 의석수 비율대로 그대로 따지다 보니까 큰 이론 없이 사실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도 임시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연간 계획표를 미리 제출을 합니다. 미리 제출해 승인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여야 교섭단체에서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제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내 교섭단체가 가지는 권능이 법이 정한 그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법대로 진행을 하되 사실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야 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요럴 때만 원내 교섭단체를 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앞서서 어떻게 보면 여야 간 원내 교섭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좀 약간 낯설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미통당에 계신 분 의원님들이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뭐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뭐 법을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아니 최소한 임의 규정이든 강행 규정이든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렇게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뭐 관례다. 여태까지 합의다. 그러면 여태까지 관례가 여태까지 잘못됐다고 못 고치면 과거의 패습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그럼요. 보여지고요. 네. 이제는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자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선행적으로 법이 결정한 문제는 그건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이 정한 원칙대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모든 문제 아까 좋은 예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나갈 때 나 반장 시켜줄 거야 부반장 시켜줄 거야 이거 결정하고 나서 학교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학교는 가고 학교 가서 보니까 네. 야, 이 반장은 누가 하게 되고 부반장은 누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뭐 조정해야 이런, 되지 예,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모든 문제를 협의와 합의로 끌고 간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우리 정치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좀 단호하게 예.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런 그 자리를 반드시 우리를 달라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좀 계속 보도가 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거 야당이 쥐고 흔든 적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 과거 이제 사례가. 뭐 과거 사례로 보면 야당에서 많이 했죠. 법사위원장을. 예. 법사위원장을 많이 하는데 법사위가 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법률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법률안을 결정하면 이 법률안이 혹시 작구가 예. 이게 올바른 작구를 쓰지 못하고 예. 잘못된 작구를 썼는지 예. 예? 또 이게 다른 법하고 또 체계가 안 맞는지 예. 또는 상위법하고 예. 그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사위로 이제 넘긴 겁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걸 따지는데 사실 이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제도이고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미국의 상원의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법사위가 사실상의 상원의원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사실상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또 상임위에서 결정한 법률안을 자꾸 수정이 아닌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예를 들자면 뭐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5년으로 바꾼다든지 어허. 이런 내용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거는 거잖아요. 좀 문제가 예. 있고요. 예. 더욱더 더 큰 문제는 왜 우리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법사위가 말하자면 법률안 제정의 지연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심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통과가 돼야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예.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또 자꾸 수정하니 어쩌네 하면서 다른 안을 내놓고 예. 이러면서 법사위를 못 거쳐서 파기되는 법률안이 무지기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쟁점이 좀 강하고 예.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법안을 법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거를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불확실한데 팬데믹 때문에 이 정치라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날짜 딱딱 지켜가면서. 그런데 법사위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만큼은 우리 좀 여당이 가져와야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걸 가져와서 우리도 그 법사위가 가지는 권한을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토론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좀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사위를 이제 사법위로 좀 바꾸어서 일개 상임위하고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상임위와 그러니까 미국식의 상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상임위의 하나로 만들어서 뭐 법원이라든지 또는 검찰이라든지 또는 감사원을 소관 상임위로 두는 일반 상임위로 바꾸고 대신 자구 수정이라든지 법률 체계는 전문가 그룹한테 의견을 들어서 고쳐 나가겠다는 거예요. 상임위 단계에서. 네네. 그게 더 맞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게 맞는 게 사실 법사위를 이렇게 두게 된 게 옛날에 50년대 우리 재헌 국회 이후 50년대 국회 시절에 뭐 우리 선배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법률적 지식이 좀 이렇게 많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법전 출신 자체가 또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서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은 율사 출신이라고 소위 율사 출신 그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데 이걸 법사위를 둬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고 예결위도 마찬가지. 예결위라는 게 예산안을 확정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산결산위원장이 이거 돈을 바로 집행하고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데 예결위원장이 방망이 들고 말이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결정을 안 해가지고 뒤로 미뤄지면 우리의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 사태를 제대로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좀 법사위도 고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정치권이 제시한 내용을 그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법사위원장과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은 우리 여당이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 아닙니까? 여하튼 그렇죠. 180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책임지는 정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가 된 걸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공수처는 설치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 공수처 설치를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그러니까 야당 몫의 2명의 그 인사위원회,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에 그거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대법원에서 1명, 법무부 장관 1명, 그다음에 변협인가요? 이렇게 해서 7명의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야당 몫의 2명을 미통당이 미래통합당이 추천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공수처를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여론 80%의 지지에 의해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을 이제 임명을 해야 뭐 장을 임명해야 그 장이 이제 조직도 만들고 내부 통솔도 하고 뭐 규칙도 더 세부화해서 만들고 해서 처음에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추천위원이 7분인데 7분 중에 2분을 야당이 추천하는데 6분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점을 이제 악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게 지연되면 이제 이거 뭐 법을 좀 고쳐 봐야겠죠. 이게 6인으로 돼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추천에 뭐 미달이 된다든지 또는 뭐 표결을 뭐 2번, 3번 거쳤음에도 지속적으로 뭐 반대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좀 율을 좀 줄인다든지 뭔가 방법을 좀 보완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 청문회법을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법을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20대 국회에서 결국 처리하지를 못하고 결국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1대 국회에서 이제 그 문제도 정리를 해서 예. 좀 올바른 후보자가 추천되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예. 이 후보자가 과연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지 예. 또 도덕적 흠결은 없는지 예. 이런 걸 심판받는 심판받는다기보다는 검증받는, 검증받는 단계가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검찰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예. 툭하면 정치인들을 검찰이 수사하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력하고 힘 있는 정치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치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그럼요. 그것을 우리 미통당에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건 우리가 하진 않아요.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야당 어떤 탄압의 수단이 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기존의 검찰 제도가 있는 한 이런 과정 속에서 힘 있는 쪽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우리 스스로 여당이 돼서 우리가 우리 검찰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사회적 정의에 옳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검찰을 정치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수사를 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예. 정치도 보호하고 검찰도 보호하려는 거기 때문에 좀 야당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진짜 다른 법을 뭐 이렇게 보완하기보다는 빨리 추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들은 현재 정권에서 그렇죠. 다 이제 올라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부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렇죠. 오히려 이 공수처 설치법을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원래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추천위원 2명이 두게 돼 있고 예. 또 이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도 검증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공수처장으로 되신 분이 뭐 특정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그건 국가적인 논란이 국민들이 볼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공개와서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지금에 있는 검찰 체제로 가져가게 되면 예.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이 검찰 출신들 내가 다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뭐 또 청와대 와서도 일하고 그렇죠. 거기 또 뭐 민정수석이 돼서 일하고 예. 또 민정수석이란 분이 또 검찰 조직을 활용하고 예. 이런 커넥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야당 쪽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야당이 그거는 좀 자기네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 이 말이 너무 지나친가 신변 안전은 잘못된 표현 같고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 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발전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 공수처장도 그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조금 이제 남북 관계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극우 세력들이 발송하는 그 삐라 때문에 북한이 뭐 연락사무소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연일 지금 이제 남한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또 관련 법안을 좀 만들겠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 또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다시 또 반발하는 또 상황도 있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문제하고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이제 꼭 일직선상으로 볼 거나 연관은 있지만 일직선상으로 볼 거나 아니고 이제 두 개를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제 대북 삐라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자극하고 네.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면도 굉장히 크지만 예. 또 하나는 그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주변에 사는 휴전선 그 주변에 사는 접경 지역 주변에 이거 실제 서해 바다에서 서해 교전이 이게 1980년대
2000년대 들어서서 2000년대 죄송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이나 서해대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그 갑자기 막 포탄이 떨어지고 불길이 치솟고 그 굉음 속에서 그 패닉 공포감이 오는데 그 고막 나가신 분들도 많고 주민들 중에 진짜 뭐 어떻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더라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 워낙 커서 이런 경우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자극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실제 그 강화도 제가 이제 그 인천을 기반으로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만 강화도에서는 이제 그 물병에다가 이제 이렇게 삐라 같은 거를 넣어갖고 전단지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뭐 물에 띄어서 보내다가 이제 물길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끔 이제 그거를 주민들이 제지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해갖고 말이야, 우리 만약에 무슨 공격이라도 하면 당신 책임질 거냐 말이지. 그렇게 얘기해갖고 또 접경 지역 우리 기초단체장들, 뭐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이거에 대한 반대 결의안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게 자꾸 표현의 자유,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안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미 이 대북 전단지를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거 막을 수 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거는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내버려두면 해당되는 지역의 문제의 심각성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남북 관계 여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조직적이 아니라 충동적으로라도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분이라도 갑자기 무슨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이거는 남북 관계 문제와 상관없이 제가 약간 분리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김여정 국무부부장인가요? 거기서 이 문제를 드러났기 때문에 남북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거는 법을 제정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오래됐고 그동안 뭐 북미 좀 북미 간 합의를 좀 이루어서 좀 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도 좀 완화시켜주고 좀 개성공단도 일부 좀 뚫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내부에 있는 경제 시스템도 좀 제대로 돌아가고 뭐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져서 또 자금 유입도 이루어져서 좀 새로운 필요한 물자도 좀 사올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돼서 좀 해보겠다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북미 합의를 뭐 어떻게 잘 이뤄보겠다는 게 그게 북한의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뜻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잘 결의하면 진짜 행복의 꽃길을 걸어주겠다. 행복의 길을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어깨를 도드려가면서 한번 믿고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척되지는 않는 거예요. 진척되지 않으니까 그 진척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 합의를 쭉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북한의 우리 요 문제 남북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제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보고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물론 잘 풀어야 되는데 좀 더 건설적인 안을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해서 이거를 풀어내는 것은 우리의 과업이에요.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소임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 세계 그 누구라도 남북 간 교류,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서로가 경제적인 시너지를 합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유례 없는 호황으로 가고 그리고 민족사에 유례 없는 발달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그 뭐 로조스라든지 그런 대투자가들은 물론이고 OECD라든지 IMF라 국제기구도 그렇고 다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네. 그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명하다는 길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문제들 분열돼서 갑론을박을 하는 어떨 때의 상황을 보면 좀 가슴 아프기도 해요. 이게 대체 이게 정치라게 뭐길래 저렇게 분명한 길이 있는데 아니 분명한 궁극적인 확실한 길이 있는데 대체 내부 권력이라는 게 뭔데 저런 걸 갖고 갈려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토의를 거치고 우리나라의 역량을 좀 결집시켜서 또 미국도 좀 더 설득하고 주변 국가와의 좀 협력 체계를 이뤄서 꼭 풀어낼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유인물 문제는 이게 남북 관계를 벗어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 그렇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 예. 아니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해대전도 그게 처음에는 꽃게잡이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꽃게잡이 하느라고 그 해군 배로 서로 이렇게 밀어내다가 밀치고 말이야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총을 쏴대고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대포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전투기까지 떠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위험한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구간에 가장 막강한 군대가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은 물론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갖고서 예를 들자면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왜곡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남북 문제다. 이제 삐라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왜곡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언론 개혁이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 한번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봤는데 뭐 굴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굴종이란 문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는 사실은 좀 아주 깊이 있는 생각과 이거 판단을 해야지. 이런 단어가 가지는 국민적 정서상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북한에 굴종하고 조공바치는 외교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되게 국민들을 또 우습게 보는 그런 단어의 사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분히 뭐 정치적인 의도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언론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언론은 뭐 아까도 이제 굴종이라는 표현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불법만 아니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사실은 언론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00이면 100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은 가질 수는 없어요. 99명이 합리적인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해. 그 비합리적인 한 명의 생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은 왜냐하면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두루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정 측면에서 자기 사실을 강조하는 형태로도 이제 기술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읽고 판단하는 우리 국민들의 중심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사고 방식과 그다음에 그 판단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신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누구한테 들은 바로는 뭐 이렇게 무슨 일보들이 이 발행 부수가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가지를 빼버리면은 뭐 100만 부가 안 되는 50만 부도 안 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그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특정 신문들의 신문사들의 신뢰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네.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 30대, 40대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교육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나 그리고 정보를 또 습득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체계나 인프라나 그렇죠. 예. 정보 습득 인프라나 그러니까 네. 요새는 다 뭐 무슨 문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하고 그게 뭐지 그러면 빨리 찾아봐. 그럼 네이버에서 바로 찾으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찾아서 바로 알수 있는데.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누가 어떤 특정한 정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런 판단 능력 있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180석이라고 하는 그건 대승을 거둘 때에도 뭐 우리가 잘한 측면보다도 뭐 우리 저 상대 야당을 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런 위기에서 우리 구할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30대, 40대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진보 성향이 강한 이제 분들인데 우리 당연히 많이 찍어주는데 이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부모, 뭐 또 자녀, 또 주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로 맞습니다. 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정치적인 쟁점을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언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정치 쟁점화되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올바른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정보, 투명성, 그다음에 객관성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정보와 또는 그 판단의 지정 원리에 의해서 서서히 더 정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언론 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예.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그 앞으로 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지나갈수록 이게 저는 현실화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당 대표 선거가 8월달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의원님께서 당 대표를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도 굉장히 지금 뭐 숙고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김부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 배수진을 치고 2년 동안의 당 대표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당 대표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민주당 당원 당규에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당 대표에서 내려와야 된다. 당직을 관두는 당직을 관둬야 된다. 당직을. 주요 당직을. 그것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임기가 이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시려면 한 7개월 정도의 임기만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혹시 이낙연 의원님이 당 대표 출마를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불러 보셔요. 세상 털기에서 이제 뭐 좀 불러셔서 한번 물어보시지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이낙연 의원님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죠. 의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뭐 이렇게 들어보면 뭐 출마하실 거다 하는 의원님들도 뭐 많이 계시고 결국 출마하기가 어렵지 않겠어?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당 대표를 사퇴를 하면 이제 원래 그 전당대회 때는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같이 뽑거든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뽑는데 그래서 최고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뭐 둘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회가 최고의 우리 당의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천 받을 때도 다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근데 이제 당 대표가 기존에는 이제 당 대표를 이제 관두게 되면 최고위원회가 다 일괄적으로 사퇴를 합니다. 대표가 관두니까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수정을 좀 보겠다는 좀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이렇게 바꾸면 결국은
당 대표가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용인해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관둘 수도 있죠. 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 그렇지만 뭐 이게 뭐 사전적으로 미리 만들어주기 아니냐. 뭐 이런 좀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주당 정당에서 당대표 임기를 2년 임기를 정확하게 채우신 분이 추미애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해찬 대표님도 아마 임기를 다 2년 임기를 다 채웠죠. 예전에 정수균 대표님도 다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 대표 임기 2년을 그냥 이렇게 계속 채워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이제 임기 2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그다음에 출마를 하면서 이게 대권에 도전을 하기 위한 당권 도전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당권을 대권 도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런 얘기도 있죠.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됐는데 이 안에서 지금 너무나 그 당대표 선거에 치열하다는 거죠. 지금 당대표 선거가 치열화되면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당의 가장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좀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와서 그냥 당대표 선거를 그냥 추대우시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냐. 또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 대표가 들어와서 임기를 못 채운 경우들이 뭐 그냥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그 임기를 못 채운다라는 이유는 뭐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서 임기를 못 채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이나 또는 그 당의 중요 구성원들이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그만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러나가라 그러면 그분 한 분만 물러나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체가 다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동반 사퇴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2년이 딱딱 맞춰지는 체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최고위원회를 당대표가 꼭 연동시켜서 관둬야 되게 하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논고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책임지고 과거에는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니까. 집행부 쉽게 말하면 집행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집행부 한꺼번에 다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물러나는데 그 당대표 같이 의사결정했던 당신은 내버려두고 당신만 나가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려면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약간 쫓겨나듯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당이 지켜지는 게 룰이 되다 보니까 당대표도 자기 사정과 어떠한 또 다른 일에 의해서 관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그런 최고위원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최고위원회까지 그럼 그만두게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겠다는 논리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담으로 혹시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당대표 출마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글쎄 뭐 당대표를 출마하면 당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니 뭐 중앙당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여기서 좀 뭐 몇 달이라도 구르고 뭐 이래야 뭐 당의 내용도 알고 이래야 뭐 나가보는데 뭐 아유 뭐 생소해서 뭐 인사하기 바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경 연대 사건 그리고 이제 윤미향 의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사실 제 사회자 또는 저 개인적인 생각 또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원하는 방향은 정의연을 해체하고 정의경 연대 해체하고 수요 집회 폐지하고 소녀상 철거하고 지금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어떤 보수 단체, 어떤 괴뢰 단체, 저는 그 수구 괴뢰 단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단체들이 또 이렇게 이제 정의연 또 윤미향 의원을 또 되게 못 살게 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정의기억연대가 뭐 회계에 대한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 사실과는 별도로 지금 또 쉼터 소장님도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좀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혹시 뭐 의원님은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혹시 아니면 당에서는 또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는지. 하여튼 우리 소장님의 명복을 빌고요. 좀 예. 안타깝죠. 예,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중압감이 굉장히 강했던 그랬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중압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정의연이라든지 또 우리 위안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지는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또 일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이제 중압감이 굉장히 커서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건 따져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원칙에서 봤을 때 뭐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안부 운동은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의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이것은 이런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사죄를 하고 또 잘못을 했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점에 대해서 자기네들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진짜 독일식의 그 사죄를 했다고 해서 소녀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녀상이 가지는 그 가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인간이 이 전쟁이란 참혹 속에서 이 잘못을 하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지를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거울 삼아 다시는 우리 인류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 이런 잘못 했으니까 니들 나쁜 놈이야. 1억을 한다기보다는 단순한 욕이 아니라 그걸 하기보다는 니네가 그런 걸 잘못했지만 니네가 참여한 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인권운동의 중심체로 거듭난다면 새롭게 승화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승화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인류애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가보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지 그거를 뭐 일본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미 마음속에 그 위안부 운동에 가지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그거를 그 소녀상의 문제를 삼고 그 운동에 대해서 폄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 말이야 사실은 다 돈으로 다 동원돼 놓고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번 계기로 해서 거듭나려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은 진짜 그 죄가 크고 진짜 그거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그거를 반성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간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의 인간의 희망이 보이고 존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국가인 독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부역했던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한 750명 정도를 처단했다 그래요. 근데 그 750명 중에서 40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한 350명 정도가 무기징역 같은 굉장히 중형을 선고를 받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이제 악랄한 범죄에 부역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지식인들을 더 가혹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지식인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뭐 30몇 번, 40몇 번을 이스라엘과 유럽 주변 국가들과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그 다음에 유태민족들에게 몇십 번을 사과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 참회한다, 사과한다. 이거를 한두 번 사과를 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과라고 해서 제가 정말 기억나는 사과라고 하는 게 한번 그 어이없는 사과를 한번 들어본 그 단어. 통석에 념을 금할 길 없다. 과거에 일본 왕이 김영삼 정부 시작하면서 통석에 념을 금할 길 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따위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일본은 지금이라도 이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발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손을 떼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국내의 일이고 일본 언론에서 자꾸 이제 정의연과 관련된 또 윤미향 의원에 관련된 이런 보도를 자꾸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리고 조중동도 정확하게 보도를 하십시오. 정확한 보도를 하시고 팩트에 기반한 보도. 당신들이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해석과 주장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는 그건 보도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뉴스지. 저는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흥분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흥분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 저 미통당 얘기 하나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네, 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기본소득을 좀 들고 나왔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들고 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뭐냐면 전국민 고용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의견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복지 체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자. 그리고 경제 정책을 조금 더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경제 정책을 나가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대로 이런 그 기본소득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던데. 일단은 뭐 미통당 뭐 비대위원장께서 예. 또 기본소득을 또 뭐 본받아야 된다. 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우리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이제 우리 미통당 전에 이제 뭐 한나라당 뭐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새누리당 뭐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뭐 사회적 경제를 하겠다. 뭐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표로 취임하셨나? 그때도 비상대책위원장 했나 그랬습니다. 뭐 비슷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사회적 경제를 한다고 나름 이게 우리 좀 새롭게 변하나 보다 그랬더니 저기 유승민이 의원이 사회적 경제법 만들었다고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게 또 그렇게 하나 또 재판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여하튼 뭐 우리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되려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아까도 우리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네.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고용이 안 돼.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이 안 되는 것만큼 수요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가지고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좀 대체성이 높은 직업군은 정부가 상당히 육성을 해야 된다. 예. 정부가 좀 갖고 와야 된다는 차원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자꾸 이제 그 고용 불안 시대가 되죠. 왜냐하면 자본의 축적량이 뭐 어떤 걸 생산하려 그러면 노동과 자본인데 자본의 축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노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AI 시대가 되면은 이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뭐 엄청 많이 생겼어. 이제 법관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AI가 판단해서 뭐 법관하고 이제 바둑도 기사들끼리 한다고 이제 AI끼리도 두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동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동을 할 게 없다 한다면
그 많은 생산물을 누군가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진정으로 이렇게 되려면 민주적 정부가 돼야 됩니다. 예. 만약 민주적 정부가 되지 않고 이게 지금 AI 시대가 그렇게 도래해 버리면 거기서 많은 생산물을 일반 국민, 일반 사람, 일반 서민들하고 괴리된 채 네. 특정 그룹이 독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진짜 소비군의 하나로 어떤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자기를 발현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네. 그냥 소비를 해서 네.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 통제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럼 전체주의 국가화. 전체주의 국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는데 영화에 보면은 어떤 영화는 미래상을 이제 얘기하면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정 상층류 그룹이 사는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리고 걔네들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하층민들은 소비만 하면서 사는데 진짜 진짜 인간적인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산은 기계가 생산을 하지만 풍요롭게 서로가 다 같이 우리가 토탈리콜이나 그런 영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저는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AI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력과 그다음에 투하된 자본의 집중도가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주적 정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의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또는 소득의 정도가 제한적일 때 그때 이제 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검토해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보여지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죠. 또 논의가 필요하고 이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야당인 미통당 또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삼성의 뇌물을 제공한 최순실은 오늘 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8년에 뭐 200억의 벌금 200억이 이제 확정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삼성 이재용의 그 혐의는 사실 이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며칠 전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법에 따르면 뭐 도주 및 증거 인멸에 그 우려가 없는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가 이제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제 구속 사유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그럴 우려가 이제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 검찰과 법원이 이 도주와 증거 인멸에 대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적용을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또 그 영장 신청을 했을 때 또 구속영장이 또 가장 많이 발부되는 나라 중에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이제 기각되는 확률 자체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구속되게 되면 또 혼자 외롭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꾸 물어보고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공포감이 이제 극대에 도달하고 그럴 경우에 결국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세월이 지나서 사실 그게 아닌데 제가 다 진술을 했다. 그리고 또 증거도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은 다 구속하면서 왜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하지 않느냐? 왜 이재용 부회장만 왜 특권을 주느냐? 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크게는 우리 국민 일반 국민들한테도 이 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수사하는 관행을 빨리 고쳐야 된다. 빨리 우리 경찰이 지금 검경 분리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경 분리가 돼서 수사권을 그럼 경찰이 다 가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겠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갖고 막 좌지우지하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경찰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지겠죠. 우리가 1950년대는 경찰이 모든 부패의 주범이었어요. 그렇죠. 예,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선거를 조작하고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그 못된 짓들을 다 경찰에 경찰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경찰이 과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권과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잘 지켜가면서 원칙을 지키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판정이나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수사 관행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구속해서 이 자백받고 수사하는 관행 이거를 좀 많이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 문제를 관점을 왜 이재용 부회장은 풀어줘 저 사람 구속해야지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수사를 할 때 좀 불구속으로 해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충분한 변호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오늘 광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초심님하고 저하고 같이 초심과 비담의 세상 털기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제 저쪽 의정부 지원에서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의 피해자분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초심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취재를 갑작스럽게 가시는 바람에 오늘 제가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님, 원내 부대표 그리고 부평갑 국회의원이십니다. 자, 오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초심과 비담의 세상 털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고는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님이 오실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응징 범국민 응징본부의 이름으로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로 그쪽으로 좀 달려갈 계획이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성만 의원님